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은 어떻게 정의되고 설명될 수 있는지, 인공지능은 어떻게 스스로 학습하는지,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작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예술 창작과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이 단어와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정의도 다르고, 그리고 또 그 원리에 대한 설명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는 내용에서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는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그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된 영화인데요. 2013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녀라는 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스파이크 존스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볼 필요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그 사만다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는 조금은 좀 먼 미래의 일이지 않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인간의 의식과 지능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서 기술 개발이 계속된다면 이 인공지능 사만다 같은 그러한 캐릭터가 우리의 현실에서 활동하는 것도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영화에서 나온 사만다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비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인 일정 관리에서부터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 조절은 물론 소셜미디어 활동이라든가 이메일 관리, 음악 재생, 외국어 번역, 뭐 이런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궁금한 것에 대해서 잡담을 나누거나 또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서로 공감을 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황당무계한 생각이 아니라 지금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이러한 글로벌 기업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나 LG전자, 네이버 이런 곳에서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그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또는 컴퓨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비서는 소프트웨어가 개인의 비서 역할을 해주는 서비스를 뜻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기업들마다 상당히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 그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인공지능 비서 개발에 뛰어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해주고 집에서는 사물 인터넷 디바이스를 통해서 집안의 곳곳에 언제 어디서나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비서는 우리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서 통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음성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 비서 프로그램과 우리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일반적인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지능을 뜻합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고 충분히 어떤 그 실감이 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츰차츰 저와 함께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우리가 한두 해 된 기술이 아니고요. 사실은 40~50년대, 1940년대, 50년대부터 꾸준히 연구해온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해 왔습니다. 안드레아스 카플링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적응 능력을 지닌 채 데이터들을 정확히 해석하고 학습하도록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지능 시스템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그러면 지능은 과연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에 부닥치게 되죠. 지능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에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왔던 분야인데 지능은 심리학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학습과 적응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이 학습과 적응 능력을 가진 것은 중추신경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중추신경계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경험하고 학습하고 학습 요인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달된 그런 지능들이 복합되어 있는 그런 복합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메카시 교수는 컴퓨터가 인간의 고등 인지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모방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1956년에 인공지능을 인간들만 풀 수 있는 문제를 풀고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존재라고 처음 명백하게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트 형태의 자율주행차인 인공지능 로봇 사키라는 것이 개발이 됩니다. 이것은 1960년대 말에 미국의 SRI 인터내셔널 연구소에서 컴퓨터 비전, 매핑, 계획, 학습, 오류 복구 등의 기술을 통합해서 카트 형태의 자율주행 자동차인 인공지능 로봇 샤키를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하게 정해진 영역에서만 작동하지만 샤키는 움직이는 물체로 구현된 첫 인공지능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들어서 미국의 시사 화보 잡지인 라이프는 샤키를 최초의 전자인간이라고 묘사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공지능은 단순히 프로그램이기도 하지만 항상 어떠한 물체 또는 기계와 결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인공지능이 스마트폰에 많이 탑재가 되고 있죠. 스마트폰은 로봇인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로봇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로봇이 해줄 수 있는 역할 같은 상당한 역할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죠. 그것은 스마트폰에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가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은 과연 어떠한 일을 하기에 기존의 컴퓨터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까요? 그 점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하면 기계학습이라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머신러닝 이런 말을 기계학습이라고 우리는 보통 풀이를 하는데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산술 문제 수준이 아닌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의사결정을 해야 한 때가 있습니다. 이 작업은 수천 개의 조건과 시행문 형태로 논리적인 규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사례로 한번 두고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죠? 보통의 경우는 눈을 뜨고 정신을 이렇게 차리죠.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인가 보다. 또는
시계를 먼저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시지? 그리고 시계를 보는 순간 지금 나는 지금 일어나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너무 일찍 일어났네. 조금 더 누워 있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는 그러한 간단한 논리적인 판단에도 어떤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8시에 집 밖으로 나가서 학교에 가야 우리가 9시까지 학교에 도착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본다면 우리는 적어도 7시 정도에 일어나서 뭐 이제 세수도 하고 뭐 샤워도 하고 아침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갈 준비를 해서 나가려면 1시간 정도가 걸릴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학교 가는 준비를 할 때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무수히 반복되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판단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지각을 해서 뭐가 문제가 된 적도 있고 야단을 맞은 적도 있고 뭐 성적이 깎인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을 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그런 학습을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 소프트웨어를 그러면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학습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그러한 그 조건과 시행문 형태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에 이르는 조건과 시행문의 형태를 논리적으로 계속 만들어서 개발해내는 그런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칙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 또는 지식 시스템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고 습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을 반복하여서 수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 즉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처리 경험을 이용해서 학습으로부터 정보 처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알고리즘,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그러한 논리적 구조를 뜻하는 것입니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언제부터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어디다가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사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죠. 그것은 그 사람의 사인을 인식을 해서 그 사인의 패턴과 특징을 이해를 해서 어떠한 새로운 사인을 했을 때 기존의 패턴과 특징과 맞는지 그런 것을 찾아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금씩 다르더라도 여기서 공통된 패턴들이 맞는지 이러한 것들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은, 인공지능 기계학습의 알고리즘은 실제로 우리 저기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은 구글이나 네이버의 메일을 사용하고 계시죠. 구글과 네이버는 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걸러주고 있죠. 물론 100% 걸러주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이 걸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글과 네이버의 인공지능 시스템은 어떻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걸러낼 수 있죠? 그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백만 아니면 수천만, 어쩌면 수억에 이를지 모르는 스팸 메일의 특징과 패턴을 찾아서 그것을 학습했기 때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스팸은 제목을 어떻게 쓴다, 본문에는 어떠한 특정 단어가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끝없이 학습함으로써 네이버와 구글의 인공지능은 그러한 스팸을 걸러내는 그런 기계학습을 해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팸 메일을 걸러서 스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메일만 우리 사용자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놀라운 기능입니다. 우리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음악을 영상에다 사용했을 때, 만약 유튜브에서는 사실 하루에 전 세계에서 뭐 수십만, 수백만에 이르는 사용자들이 영상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용된 음악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안 위배되는지, 유튜브의 인공지능은 거기서 사용된
그 음악의 특징과 패턴을 가지고 저작권이 있는 음악과 비교를 해내는 것이죠. 비교를 해냄으로써 이것은 저작권에 위배된 것인데 이 사람은 쓰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에 위배됐으니 이 영상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또는 삭제를 하겠다 이러한 메시지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그런 영상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지금 5세대 이동통신 환경 그리고 빅데이터 환경 뿐만 아니라 이런 소셜미디어 발달에 기반한 인공지능의 발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러한 그 그러니까 이메일 서비스 내지는 유튜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우리가 잘못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그러한 영상 또는 사진 이런 것을 올렸다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무슨 범죄적인 것 또는 이렇게 반사회적인 것 뭐 이러한 영상이나 이런 글들을 올렸을 때 페이스북은 이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수많은 페이스북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과 사진과 텍스트를 올리죠.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찾아내서 일방적으로 삭제하기도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은 추론보다는 먼저 경험, 연습,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은 한번 만들어놔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자체의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보고 계속 저장하고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서 스스로 이런 어떤 지식을 저장해 두고 그 다음번에 데이터를 다룰 때 또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과정 자체가 알고리즘으로 짜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글 번역기나 우리가 네이버의 파파고에서 한글을 영문을 번역하거나 영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있죠. 이런 것들은 어쩌면 저렇게 물론 약간 부족함이 있지만 굉장히 정확하게 번역을 해내고 있죠. 그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하면서 그런 번역에 대해서 사용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뭔가 잘못된 어떤 그것들에 대해서 신고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번역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인공지능의 번역 능력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사, 애플, 그 다음에 네이버, 삼성전자는 어쩌면 인공지능 기술업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배지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고우라는 화가를 아시나요? 오른쪽 그림에 나타나듯이 고우는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을 그렸죠. 그가 그린 그림들은 매우 강렬한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색채에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 색채를 바라보다 보면 마음이 사로잡히는 경험 그리고 무엇인가 가슴 아프고 그 진한 감정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흐만이 가지고 있는 거친 붓의 터치 그리고 뚜렷하기도 하지만 애매하기도 한 그런 인상적인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빈센트 반 고흐를 위대한 창조성의 화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고흐는 900점의 그림과 1100점에 이르는 습작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은 당시의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그린 그림은 한 점도 판매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배지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과 신경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예술에 적용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일과 패턴을 익혀서 고흐의 그림에 알맞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문교의 그림을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비교해보면 어떤가요? 마치 고흐가 그린 그림과도 같은 느낌이 나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비슷하지만 좀 애매모호하게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라는 느낌도 좀 있겠죠. 자, 지금 인공지능이 2015년에 그린 그림이 저 정도라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이러한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금 저게 좀 이상해 이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기술 발달을 통해서 훨씬 뛰어난 그러한 예술품을 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2016년도에 신경 네트워크 모델을 활용해서 인공지능에게 1만 200권 정도의 책을 읽혔다고 합니다. 책을 읽힌 이유는 문장과 자연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구글 아트 앤 컬처 연구소에서는 인공지능과 예술 장르를 교차시키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구글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아트라는 단어를 입력하여서 다음과 같은 시 한 편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의 예술은 떠나갔다. 새와 분수의 에너지가 태어났다.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시인데요. 저는 좀 이런 시를 좋아해요. 시를 갖다가 시를 인공지능이 지을 수 있다는 것은 참 놀랍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제가 뉴스에서 인공지능이 시집을 발간했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구글이나 배지연구소에서 하는 그러한 인공지능이 하는 예술은 인간이 한 것들에 대한 패턴과 특징을 따라 학습을 해서 그것을 조금 더 응용해서 하는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훨씬 넘어서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속단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의 과정이나 속도를 본다면 충분히 그러한 날이 멀지 않아서 오리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설명해서 보자면 코그니토의 인공지능 장난감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찌감치라고 하면 2009년 정도인데 IBM에서 미국의 퀴즈 프로그램의 우승자를 낸 바 있습니다.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미국 퀴즈 프로그램에 도전을 했었던 것인데 인간을 완전히 저기에서 왓슨이 1등을 했다고 합니다. 퀴즈 프로그램의 원리는 뭘까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이런 식의 그런 퀴즈가 나온다면 사람들은 막 생각을 하겠죠. 지금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왓슨은 잽싸게 위키피디아를 막 이렇게 검색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구글의 뉴스를 검색한다거나 이래서 굉장히 빠르게 한국이 현재 2020년도에 한국의 대통령이 누구다 이런 것을 굉장히 빠르게 찾아내는 거죠. 이것은 인터넷이 충분히 발달되어 있다면 사람이 지능보다 훨씬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왓슨을 이길 수 있는 퀴즈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왓슨에서 코그니토이라는 그러한 인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인공지능 인형은 뭐냐 하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인공지능 인형이에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도 나누고 근데 이것은 뭐냐 하면 이야기를 나누는 그 사람 아이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이 그 코그니토이가 이야기라는 장난감이었어요. 의외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은 참 재미있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공지능은 구체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적응 능력을 지닌 채 데이터들을 정확히 해석하고 학습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인공지능이 이러한 인공지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기계학습 덕분인데요. 이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데이터와 처리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알고리즘과 통계적 모델을 뜻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추론하는 방법을 통해서 과제를 수행합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은 이메일 필터링과 이미지와 영상 분석 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 현재 광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들, 이 점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